수요가 엄청나게 감소했어요. 집을 살 수 있는 수요가 없어요, 시장에. 이 가격을 감내할 수도 없고 대출을 해주지도 않고,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런 매도 물량 증가가.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위원님은?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죠? 사실은 제가 주식시장에 또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오늘 뭐 부동산 얘기 드리지만.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이 안 좋잖아요. 네, 안 좋으면 뭐 사실 분위기가 안 좋죠. 네, 저도 애널리스트고 한데. 네. 그리고 또 이게 좀 오래 갈 것 같으니까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에 계시잖아요. 네. 사실 내부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 증시 어떻게 보고 있나요? 부동산 얘기하기 전에. 저희 공식적인 의견은 사실은 우량 주식을 계속 꾸준히 사자. 어려울 때수록. 저희는 전체 시장을 전망하진 않아요,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전체 시장의 코스피가 얼마나 간다, 뭐 이런 얘기보다도 회사에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좀 어렵고 하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는 있죠. 근데 기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다시 상승을 하려면 동력이 좀 필요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여러분도 같이 이제 고민하실 게 뭐냐면, 코로나19라는 그 기간이 사실 굉장히 특수한 기간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느꼈던 거 뭐냐면, 주식이 한번 빠지고 확 오르네? 금방? 그렇죠. 사실 주식시장은 그렇지는 않아요. 흐름이 또 있고, 그 회복하고, 그리고 뭐 빠지고 이럴 때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코로나 그 기간을 굉장히 예외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량 주식 얘기해 주셔서 혹시 뭐 어떤 우량, 이게 꼭 대형주를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우량 주식을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지금 좋게 좀 보나요? 이 종목 얘기 못 하시더라도 뭐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보는 건 혁신 회사들인데, 그러니까 과거에서도 보면 이게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 앞에 노트북 있지만, 노트북 예전 한 뭐 50년, 한 30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1등이 누구였게요? 처음 나오고 이랬을 때. 뭐 IBM하고 뭐 그 다음에 소니 뭐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그렇죠. 애플이 그러잖아요. 이런 혁신적인 제품들, 전자제품들은 혁신하는 회사가 나와서 1등이 되고, 또 다른 회사가 나와서 1등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런 분야에서는 그렇게 향후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에 관심이 많고, 반면에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서비스 같은 부분. 예를 들면 요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호텔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텔은 1등이 별로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뀝니다. 그렇죠. 호텔에 무슨 혁신이. 혁신이 나오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그런 회사들이 1등에 투자하고 이런 전략을 좀 갖고 있죠. 근데 혁신이라고 하면 뭔가 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거기 좀 해당될 텐데,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희청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혁신은 그 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좀 포함되는 건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도 혁신이 나올 수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요즘에는 먹는 거 부분에서도 뭐 푸드테크 같은데 혁신 기업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위원님의 전문 분야의 부동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제 부동산 상승세는 확실히 좀 주춤했고 30분에 가깝게 발표된 부동산 정책 누적으로 인한 건지 아닌지 몰라도 어쨌든 하락한다는 의견 이제 굉장히 좀 팽배한 편인데,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아직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 8월 이후에는 다시 오를 것이다. 이 거래량이 이렇게 없는 거는 비정상적이다. 거래는 결국엔 다시 될 것이고 그러면 상승할 수 있다. 보는데 현재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수도권 기준으로 했을 때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이 급감했어요. 거의 뭐 10분의 1토막 난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크게 올해 상반기엔 감소를 했고, 쉽게 말해서 지금 서울 아파트가 한 달에 한 1000건 미만이 거래되는데, 여러분이 아파트 지금 매수하시면 1000명 중에 1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900만 명 살잖아요. 물론 뭐 아이들도 있지만 1000명에 1명씩 들어가는 거다. 그만큼 거래량이 급감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렇죠? 현상은 이건 부인을 못 할 거잖아요. 부동산 시장을 좋게 보든 나쁘게 하든 1000건은 거짓말이야. 그건 안 되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아니시죠. 김 작가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자, 1000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거래가 이렇게 크게 감소한 걸.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해석할 수 있어 보입니다. 크게는.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냥 대기하고 있다. 살려고 지금은 분위기가 좀 안 좋으니까 그렇죠. 기대하고 있다. 근데 전 좀 다른 의견이에요. 네. 뭐냐면 수요가 엄청나게 감소했어요. 여기서 수요는 이 수요예요. 이 아파트를 이 집을 살 수 있는 수요가 없어요. 네. 시장에. 이 가격을 감내할 수도 없고 대출을 해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자 비용을 감내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달라요. 수요가 뭡니까? 내가 저기에 살고 싶어 하고요. 그게 수요입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지역에 아파트 살고 싶어라는 게 수요예요? 산 건 아니니까 그래도 수요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수요는 뭐냐면 그걸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좋은 차 끌고 싶어 해서 페라리 회사가 그 사람들 모두를 수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왜곡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는 모두 다 살고 싶은 지역이야. 강남 같은. 그래서 수요가 많아. 그건 수요가 아니에요. 그렇네요. 맞지 않아요? 그렇네요. 수요는 내가 그 가격을 감내할 수 있고 네. 돈이 있거나 이게 엄청나게 줄었어요, 지금. 이 가격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한마디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금리가 엄청 오르니까 네네. 그 이자 비용을 감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주는 거예요. 네. 수요가 주니까. 네.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네. 네. 이 두 가지로 그렇죠. 보고 계신다.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시장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미분양 요즘 뭐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위원님도 언제나 뭐 상승론자, 하락론자는 아니시지만 어쨌든 지금은 하락을 좀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미분양 수치는 위원님 보셨을 때 좀 위험한 수치인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위험한 수치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김 작가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미분양이 지금 상황은 안전해요. 지금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 근데 서울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20 가구 있다가 지금 700 가구 정도 늘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갑자기 뭐 2,000 가구, 5,000 가구 안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약간 그럴 수도 있는 분위기로 가는 거죠. 뭐 경기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건 처음에 약간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 음. 하반기 2023년 부동산 시장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요가 줄었잖아요. 네. 부동산이 수요가 준다고 해서 가격이 막 엄청 빠지진 않아요. 또 엄청 빠진 걸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수요가 줄 때는 네. 단만 거래가 안 될 뿐이에요. 지금 상황은. 가격이 빠질 때는 언제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 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면 살 사람도 없어. 더 줄어. 그러면 그때는 가격 하락폭이 커지죠.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런 매도 물량 증가가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 봤는데 지난해 1년 전보다 매물이 50% 정도 증가했어요. 드디어 사람들이 집을 팔기 시작했어요. 갖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하락으로 이어지는 시기는 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될까요? 아니요, 이제 하반기 때부터 이제 벌써 일부 지역은 이거 한번 보시면 이 표 한번 보세요. 이미 전국적으로 집값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요거 표 보시면 이제 전국의 실거래, 아파트 실거래 가격 변동률이에요. 이미 5월부터 대부분 빠지기 시작했고 이제 하락폭이 조금씩 커지겠죠. 5월엔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네요. 그렇습니다. 뭐 서울, 경기 할 것 없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하락으로 접어들었고 이제 하락폭이 커지겠죠. 하반기로 갈수록. 그 이유는 뭐다? 말씀드렸듯이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집을 팔기 시작한다. 네. 그럼 이번 만약에 이제 하락장이 이제 이어진다면 혹시 이번 하락장은 어느 정도나 이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도 빠질 수 있을까요? 수도권 기준에 했을 때는?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 전문가시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까지 빠진다는 건 못 맞춰요. 그걸 누가 맞춥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얼마만큼 빠진다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뭐 좀 시간이 됐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저점이다. 이게 드디어 거의 다 빠졌다. 그건 뭐냐면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회복할 때가 가장 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반대로 지금 가격이 올라서 수요가 줄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가격이 이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늘어나죠. 네네. 이제는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죠.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가격이 빠지니까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그 거래가 되기 시작하겠죠. 되겠죠. 그럼 이제 거래량이 회복해요. 네네. 그 시점이 뭐 내년 초가 됐든 2년 후가 됐든 5년 후가 됐든 그 시점이 사실은 가장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나중에 이제 지금 집값 떨어진 걸 보고 이제 나중에 저점 바닥을 확인하고 싶을 거잖아요. 네. 지금 요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가격은 빠지고 거래량은 올라갈 때. 그게 예전에 보면 뭐 2013년, 2014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부동산 폭락농자가 아니에요, 절대. 2014년, 14년 때 아파트 가격 막 빠질 때 사자고 그랬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요. 그때 당시에 아파트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회복해요. 충분히 빠졌으니까 살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기다리는 거지 2022년, 2023년, 2024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2월에 회복해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주식시장이 회복하는 시그널도 있어요. 그 시그널을 보는 거지 듀데이트를 놓고 뭐 오늘이 지나면 오른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기꾼에 가깝다. 근데 또 예를 들면 지금 상승 얘기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전세, 월세 시장이 월세가 특히 뜨겁다. 거기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매매로 또 갈 수 있다. 요 의견은 또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제가 그분들한테 웃는 게 아니고요. 월세를 살고 있는데 월세가 부담스러워서 이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싹 산다? 그런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 왜 월세를 살고 계실까? 네, 저는 그런 원천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고요. 이게 여러 가지 이 지금의 상황을 좀 여러 가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김 작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세가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부동산 수요를 일으키는 가장 근저에는 뭐가 있었냐면 전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세를 통해서 갭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월세가 많아지면 전세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월세 수요가 주니까. 그래서 월세 비중이 낮아질수록 전세 가격이 못 오르면 주택 가격도 못 올라요. 그래서 아까처럼 월세가 많이 오르고 월세 수요가 많아지면 주택 가격이 올린다는 논리가 아니고 월세 수요가 많아지면요. 주택의 하방 압력이 더 세져요. 그만큼 갭 투자 수요가 줄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가격이 8월 이후로 좋아진다는 분들의 많은 논리 중에 하나가 8월부터 계약갱신권 청구되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서 갭 투자 증가해서 그 다음에 가격 오를 거다 이런 논리가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게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큰 변화가 뭐냐면 전세 가격이 안 오르고 있고 뭐 8월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안 오른다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월세 비중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전세 수요자가 월세 수요자로 바뀌고 있다. 전세도 마찬가지로 이 높아진 전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이 일종의 그 이전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서울에서 경기로 이주하는 가구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에 입주 물량이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 20년과 21년, 2년 동안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거의 20만 가구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울에 입주 물량이 줄면 서울에서 전세 가격이 올라 어차피 서울에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서울에서 너무 오르니까 경기도로 이주를 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는 전세 수요가 줄고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서울의 전세 가격이 안정되는 또 하나의 이유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행동 반경이 넓어졌어요. 왜냐하면 그건 불가피한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 오르면 어쩔 수 없이 이사하는 거예요. 슬프지만. 서울의 인구는 빠져서 지금 경기도 인구는 좀 늘고 있죠. 그거예요. 서울에 지금 가구 수가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서울에는 뭐가 증가한지 아세요? 다주택자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 외 거주 보유자가 증가했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그 서울 외 거주하는 분들이 서울 아파트에 매입한 비율이에요. 보죠. 2015년도 주택가격이 오를 때 이게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울의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들어서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집은 지방에 있는 분이 사. 그래서 전세 물건이 어떻게 됩니까? 많아지죠. 자기가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거주자들은 경기도로 가. 그러니까 서울이 전세 가격이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큰 충격이 옵니다.
어떤 중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매매가도 당연히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갭 투자 비율이 높거든요. 대부분 집 투자를 할 때 갭 투자를 해서 집을 사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최근에 책 보셨는지 모르겠죠. 어떤 분이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 잘 보시면 그분이 이제 되게 그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방법을 많이 쓰는 거예요. 처음에 집을 사요. 집을 살 때 전세를 끼고 삽니다. 근데 자신은 거기 살지 않아. 그래서 나와서 빌라에 월세 주고 살아. 그다음에 자기 돈 주고 살아요. 그래서 2년 안에 가격 오르면 지금은 이제 양도세가 내지만 거주 안 하면 예전에 안 냈거든. 2017년 이전에 매입한 건. 그러면 양도세 안 되고 또 갈아타. 그러면서 또 전세 끼고 살고. 이게 바로 전세 레버리지 효과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세 끼고 살았는데 전세 가격이 낮아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지겠죠. 2년 후에는 전세 가격 이제는 나간다 그러면 전세 가격 태줘야 돼요. 그럼 어떤 돈으로요? 대출하고. 대출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대출 어떻게 잘 안 돼? 대출 받아서 이거 사놨는데 또 마이너스 대출 이렇게 해서. 그럼 팔아야 되나? 그렇죠. 그런 과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지금 서울의 전세 가격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월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 얘기하시면 월세, 그다음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이제 오를 수 있다 얘기하는데 이제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의견을 주신 건데 지금 강남구랑 그다음에 서초구는 그래도 여전히 신고가 비율이 제가 알고 있기로 한 40%인가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럼 강남은 여전히 앞으로 신고가를 칠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강남도 당연히 하락을 견딜 수 없으니까 빠질까 보시는지?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는 없어. 왜냐하면 이게 투자화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투자화 있는 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주식도 그러니까 주식이 전형적인 투자 시장이잖아요. 예외는 없잖아요. 예외 없듯이 빠지듯이 부동산 시장도 다 빠질 수 있다. 또 하나 아까 이제는 신고가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거의 7, 80%가 넘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차를 보이는 거지. 사실은 다 대부분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본질적으로 살펴보면 강남이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좋은 곳은 투자 비율이 높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 안 사시는 비중이 높고 자가 점유율이 낮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내가 사는 집은 가격이 좀 빠지더라도 안고 살면 되죠. 그렇죠. 근데 되게 민감하게 움직여요. 경기가 위축되고 이러면 아 그래 이 가격에서 나는 수익을 내야겠다 이렇게 해서 파는 분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더 그래서 변동성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강남은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다. 다른 지역 예전에도 그래왔고. 그럼 지금 또 어쨌든 금리 인상 시기잖아요. 이 여파는 부동산에 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그거는 이거 보시면 돼요. 반대로 질문해 주시면 돼요. 최근에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금리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 그래프 보시면 기준금리가 202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출 엄청 받아서 집을 사기 시작했어요. 이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대출 줄면서 수요가 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질문하면 돼요.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으면 금리가 그럼 낮았을 때 시장은 어땠지? 엄청 올랐잖아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시장은 위축받을 수 없다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 같은 시기에 진짜 하지 말아야 될 부동산 관련된 투자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처럼 무리하게 갭 투자하거나 특히 갭 투자, 갭 비율이 엄청 높은 갭 투자하고 또 은행에서는 대출을 그렇게 많이 안 해주니까 이 금융권하고 신용대출 그리고 뭐 사내대출, 회사 그다음에 일종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 영끌해서 지금도 집을 사신다. 그건 제가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네. 그러면 보유주택 수별로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많은 지금 재테크 쪽 관련된 부동산 투자 전문가분들은 내 집 마련이라면 상승이든 하락이든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위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2년간 집값이 오르면서 일종의 벼락거지라는 말로 많은 분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벼락거지 되지 말고 내 집은 하나 사라. 뭐 거주할 집이면 낫지 않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거주할 집을 덜컹 사놨는데 높은 가격에 샀고 그리고 금리는 오르고 있고 이자 비용은 증가하고 만약 집값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내 집이어서 나는 이자 많이 내서 이자 많이 내도 괜찮아 집값 빠져도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뭐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집 마련도 적정한 시점에 하시는 게 맞다. 근데 최근에 2년간은 썩 좋지 않았다고 좀 얘기 드렸고 사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예측하는데 앞으로 그 집값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무리하게 또 대출받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분명 아까 제가 이제 거래량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그 같이 봐야 될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능력과 그 내가 살고 싶고 내가 거주하고 싶은 곳의 가격이 매치됐을 때도 시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조달할 수 있는 그게 10억인데 저 집이 12억이에요 지금. 근데 10억이 왔어.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거 8억 될 거야. 그때 당시엔 그럴 거예요. 또 집값 빠지기 시작하면. 근데 이제는 내 능력에 왔잖아요. 10억이. 그럼 사도 돼요? 그러면 그때는 내 집은 사자라는 게 저희 생각이죠. 거주할 집은.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아, 대출은 가급적 뭐 피하되.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을 일으켜도 적당한 선에서 하는데 집이 이제 앞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원하던 가격이 왔어요. 오긴 했어.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안 된대. 집값이 더 떨어진대. 거기까지 욕심 부리지 말자. 근데 아까 전에 위원님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건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오를 때 사는 게 그때 좀 바닥을 알 수 있는 걸 했는데 지금 두 번째 말씀한 것보다 첫 번째 거를 그냥 확인하고 좀 사면 안 될까요? 그런데 두 개가 매치업하면 교집합이 이루어지면 너무 좋죠. 최상인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심리도 그렇고 빠지면 더 빠질 것 같고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이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자기의 그 시점하고도 한번 교집합으로 특히 무주택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은 마냥 하락할 거야, 폭락할 거야 그러지도 마셨으면 좋겠다. 영원히 폭락한 건 아니니까. 아닙니다. 이건 폭락하고 있더라도 나중에 결국 이제 집이라는 건 우상향 하는 건 맞죠? 그렇죠. 그게 김 작가님 제가 이제 주식하고 가장 다른 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뭐가 다른 점이냐면 주식도 올라요. 그렇죠. 지수는 그렇죠. 미국 지수를 한다면 그 안에서 구성이 달라져요. 그렇죠. 주도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잘 나갔던 회사,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옛날 같은 잘 나갔던 회사가 지금은 지수는 이만큼 가 있는데 주가는 저 밑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죠. 그런 제가 건설 회사 분석하는데 건설 회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대형 건설사들 10년 뭐 한 2006년, 2007년도에는요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주도주였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들 주식이 막 20만 원 갔는데 지금 5만 원이에요. 지수가 그때보다 훨씬 높은데 그러니까 주식은 잘못 선택하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빠진 그게 오릅니다. 이해하셨죠? 그게 올라요. 그래서 사실 투자하기도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 집 마련도 그냥 빠졌을 때는 그런 의미로 사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주택자인 분들이 지금 어쨌든 집을 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어쨌든 어딘가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남은 거는 전세 아니면 월세잖아요.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둘 다 상관없나요? 전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월세가 더 싸요.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그래서 월세 수요가 몰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는 월세 수요가 많아지면 월세 가격이 오르겠죠. 그럼 이제 전세, 아까처럼 전세가 제 말대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전세가 더 저렴해지는 거고 이걸 보시면서 일단 그 내 집 마련 전까지는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럼 1주택자는 지금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렇다 해서 내 집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아니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1주택자가요. 공교롭게도 1주택자가 비싸게 집을 사면요. 사실은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지 못해요. 1주택자인 경우에 싸게 샀을 때만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사실은 오르는 막 구간에서도 살고 팔았다 이러지만 내 집에 살고 있을 때는 오래 갖고 있고 그러니까 돈을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막 가격이 변동할 때 내가 팔았다 샀다 이러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죠. 일부 과감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 지금 살고 있다면 막 팔고 뭐 전세로 접근 간 다음에 또 빠진 다음에 사고 이럴 수도 있으신데 굉장히 어렵다 그건. 네,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러지 마라 굳이. 네. 그래서 차라리 그거는 이제 다른 쪽의 부에 좀 관심 있게 보시라. 집을 통한 투자 말고. 그럼 만약에 내가 좀 여윳돈도 있어요. 그럼 갈아타기는 지금 해도 되는 건가요? 이 이제 하락장에서?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빠질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차피 둘 다 빠지는 거면 이럴 때 그 갈아타야지. 오히려 그게 더 이럴 때가 상급지로 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그럴 수 얘기하시는 있죠. 분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그건 뭐냐면 그 굉장히 그 상급지로 갈아타는 건 네. 그 쉽게 말해서 케바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저는 말씀하신 게 맞다고 봐요. 떨어질 때는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네네. 살고 있는 집이 어차피 떨어질 거면 그렇죠. 상급지로 지금 갈아타는 건 나쁘지 않다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다만 어쨌든 상황이 예를 들면 하락장과 상승장에서 갈아타기가 좀 전략이 다를 수도 있나요? 아니면 다 똑같나요? 하락장에서는 솔직히 갈아타기가 쉽지 않아요. 상승장에서 갈아타기 쉽죠. 왜냐하면 하락장에서 갈아타는 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집값이 덜 떨어졌을 때 갈아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집을 여기 살고 있는데 이 집값이 같이 빠져 마치 이런 거예요. 같이 10%가 빠졌으면 이게 더 커 보여요, 가격이. 왜냐하면 비싼 지역일 테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커 보여서 내 집값이 덜 떨어졌을 때 갈아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 덜 빠졌다는 건 더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갈아타서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올라갈 때 갈아타는 그 로직을 보세요. 올라갈 때는 내가 여기에서 한번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할게요. 한번 먹었어. 먹었죠. 먹었어. 여기서 레버리지를 이어서 또 갈아타. 이건 뭐냐면 여기서 또 올라. 그렇기 때문에 이 갈아타는 건 이 올라갈 때 갈아타는 건 계속 부가 이렇게 누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내려갈 때 갈아타는 건 밑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되게 유의하셔야 된다. 올라갈 때는 갈아타도 기분이 좋겠네요. 내 것도 올랐고 가서도 또 오를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뭐 마지막에 갈아탔다. 이러면 이제는 그동안 다 한 것이 없어지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최근 한 2, 3년간 이런 패턴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갈아타서 마지막에 이제 강남 가고 그다음에 또 갭 투자해서 이제 월세 살다가 막 2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어쨌든 또 그만큼 또 가고 대출 받아서 그래서 거기에서 양도세 감면 이런 세제도 있었고 혜택도 있었고 1주택자들이 갈아타기 되게 좋은 여건 오르는 구간에 1주택자에 갈아타기 좋은 여건이거든요. 근데 내려갈 때 갈아타는 건 리스크가 올라갈 때보다는 커진다. 이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 서울과 경기, 이 인천 수도권에서 그러면 집값이 이제 만약 하락장에 들어가면 어디가 가장 좀 위험하다고 보세요? 지역으로 친다면 다 똑같이 빠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아주 심플한 그 상관관계가 하나 나와요. 뭐야?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집니다. 아, 그렇죠. 근데 많이 오른다는 게 절대 가격은 아니에요. 상승률이에요. 상승률. 그래서 요거 한번 보세요. 요게 보시면 이제 최근에 2년 동안 경기 아파트가 굉장히 크게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의 주요 시군별로 이제 구별을 해드린 거예요. 왜 경기 아파트가 많이 올랐냐면 20, 30대가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를 찾다 보니까 이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 호당 가격이에요. 호당 가격이 낮을수록 상승률이 높죠. 그죠? 이해하셨죠? 이게 대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랐다는 건 상승률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거의 막 60, 70% 상승했으니까 이런 지역이 먼저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보세요. 이 막대 그래프가 높다는 건 비싼 동네거든요. 그렇죠. 비싼 동네는 상승률이 낮았어요. 이런 지역은 덜 빠질 가능성이 있죠. 가천 같은 데는 좀 하락을 해도 좀 덜 빠질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는 오산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만 보면 쉽게 말하면. 근데 흥미롭게 뭐냐면 우리가 절대 가격은 또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이나 이런 지역은 호당 가격이 한 5억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한 40% 빠지면 2억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과천은 호당 가격이 10억 이상이잖아요. 같이 20% 빠지면 2억이잖아요. 40% 빠지면 4억이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보느냐가 되게 다른데 투자로 저희가 보는 관점, 시장을 볼 때는 상승률이 높으면 그만큼 하락률도 크다. 그래서 강남이 율만 보면 덜 빠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금액으로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김 작가님 되게 웃기다. 웃겨요. 반말한 거 아닙니다. 웃겨요. 뭐냐면 올라갈 때는 강남은 금액으로 얘기해요.
3억 올랐다, 5억 올랐다. 그쵸. 그게 있어 보이잖아요. 야, 나 10억 먹었어. 근데 떨어질 때는 퍼센트수로 얘기해요. 그래야지 덜 빠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20%밖에 안 빠졌어. 그래서 불패라고 얘기해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 같이 얘기해야죠. 그러면 서울에서는 좀 어디가 지금 한마디로 많이 올랐었나요? 그러니까 거기가 많이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보시면 제가 오늘은 서울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일부 서울 외곽 지역, 뭐 대표적으로 이제 노원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지역이거든요. 네. 그런 지역들이 예를 들어서 하락률만 따지면 네. 좀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신기해요. 많이 오르면 많이 빠져. 많이 빠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많이 올라요. 많이 오르겠죠. 많이 올라요. 그래서 또 빠질 때도 보시면 하나의 관심인데 저희가 A하고 B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A 아파트는 빠질 때 별로 안 빠져요. B 아파트는 많이 빠져요. 어느 게 안전한 겁니까? 내가 이 시장을 볼 때, 그리고 사는 관점에서 볼 때 많이 빠진 게 안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약간 안전마진이 확보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부동산은 빠진 만큼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이게 더 유리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안 빠진 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주택자들한테 강의를 하고 설명을 하는데 안 빠진 걸 사래요. 안 빠진 게 안전하다. 아니 왜 무주택자 입장에서 왜 안 빠진 게 안전한 겁니까? 사는 입장에서는 많이 빠진 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관점을 달리하실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분들은 제가 뭐 조언 안 드려도 되겠지만 다주택자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주택자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최근에 이 아파트를 매입한, 그러니까 아파트를 소유한 분들을 이게 연령별로 한번 구분해 봤어요. 네. 보시면 이 그래프 어떻게 보이십니까? 2012년부터 일단 집값이 이제 거의 바닥권에 왔을 때 하고 최근까지 이 연령별로 소유자 수를 구분했더니 잘 보시면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요. 30대 이하는 줄어요. 네. 그렇죠? 집이 줄었어요. 보유한 게. 반면에 특히 50대, 특히 60대 이상, 70대 이상이 엄청 증가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그래프 보세요. 가격이 상승하는데 70세 이상의 분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 유추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팩트고, 제가 이거는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김 작가님? 한마디로 나이가 많으신 좀 60세, 70세생인 분들이 부동산 소유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오를 때. 네.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왜 집을 늘렸을까요?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희 얘기를 드릴 때 팩트와 주장은 구별해서 들으세요. 네.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네. 사실과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 경고 문구 하나 넣어주세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분들이 뭐 원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자산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이 코로나 폭락장이나 이런 것들 때 더 투자를 가감해 하셔서 되신 건가요? 그렇죠. 아, 그게 맞아요? 아니 이거 맞다는 표현은 아니고 저도 유추하는데 네. 나이 많고 부가 있으신 분들이 집을 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 거주는 아니다. 투자 목적으로 많이 사셨다. 그러니까 투자로 사신 분들이 지금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대표적으로 다주택자분들이 고령 세대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자, 갖고 있는 자산으로 모든 걸 사셨으면 오케이인데, 근데 대부분 또 대출을 일으켰을 거고, 그렇죠. 또 전세를 끼고 투자를 사실 거고 이러셨을 텐데, 근데 앞으로 금리 올라오고 이러면 사실은 이분들의 가장 약점은 뭐냐면 캐시플로우잖아요. 네네. 일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럼 압박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기서 집을 파시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올랐잖아요. 언제까지 집을 갖고 계실 겁니까? 그러니까 거주하는 거 말고 투자 목적으로 많이 사놓으셨다면 다주택자는 투자자니까.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는 제가 뭐 그분들은 훨씬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팔 가능성이 있고 또 파시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야 저희의 대한민국의 고령 세대들도 사실은 좀 자산이 안정적이. 지금 고령 세대들이 자산 비중이 부동산이 89%예요. 고령 세대는 네. 우리나라 전체에서는 제가 알기로 한 70%. 70%.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 70%인데 89%를 그렇게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젊을수록 이제 부동산 비중이 적은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런 변화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잘 보세요. 이분들이 팔기 시작하면, 이분들이 부동산 비중을 줄이잖아요. 그럼 가격은 안정되기 시작해요. 반대로 이분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면 집이 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이거 보세요. 2014년도에는
이분들이 이렇게 집을 오히려 줄잖아요. 보유수가. 그죠? 이때 시장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015년 이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때 정부에서 뭐냐면 대출 확대해주고 LTV 확대해주고 재건축 규제 완화해주고 이러면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되니까 이분들이 집을 이렇게 쑥 사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부동산이 고수 분들이십니다. 왜냐면 이거 잘 보세요. 지금의 70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분들의 삶의 역정을 한번 그려봤어요. 삶의 역정과 부동산 가격의 흐름. 이분들이 가장 집이 많이 필요로 하실 때가 30대 후반이라고 치고 이때가 1990년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였는데 이때 우리나라가 올림픽 이후에 유동성이 폭발해서 집값이 급등할 때요. 내가 집이 제일 필요한데 집값이 급등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박탈감 느끼시겠죠. 그러면서 내가 돈 있으면 난 무조건 부동산 투자한다. 부동산 투자가 최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쭉 지나가요. IMF를 지나고 힘들었죠. 그러면서 또 50대 중반이 뭡니까? 독립하는? 그렇죠. 그리고 퇴직을 앞두고 부가 막 필요할 때 그때 또 2000년대 초반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요. 이때 또 돈을 번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이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학습도 많이 돼 있고 부동산 투자도 잘 하시고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부도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분들이 지금 집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저희가 젊은 우리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20, 30대나 이런 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운 것도 있겠죠. 그렇더라고요. 이게 자산 시장이. 그죠? 그렇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는 많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최근에 영끌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그렇죠. 근데 본질은 사실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1990년대에 돌아가고 싶네요. 그때 강남 아파트 얼마였을까요? 1990년대면. 1990년대 일단 10억 안 넘을 것 같은데? 안 넘죠. 그때는 10억, 10억에 한국에 집은 없었어요. 그때는? 네, 재벌 분들 뭐 이런 분들의 집이었지. 그때 집을 사놨어야 했는데. 그때 8살이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피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극복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이신 수요층이 아니었던 거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약간 그 말씀이 진짜 중요해요. 저희가 이게 관념적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강남에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당연한 것 같아. 당연해 보이는데요. 근데 그분들은 수요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고 수요는 능력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다 살고 싶죠. 저도 엄청 뭐 몇십 채 갖고 있고 이러고 싶어요. 모두가 람보르기니 타고 싶지만 내가 람보르기니 수요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람보르기니 회사에서 야 수요 엄청 많으니까 자동차 많이 생산해내. 다 사고 싶대잖아. 그럽니까? 아니죠. 아니죠. 소득도 보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이런 것도 보면서 자동차를 생산해내는 거지. 다 사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